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9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무한 제주항공 동체 착륙 사고 원인이 정비 인원 부족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인 173명 탑승한 무한여객기 왜 추락했나?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 중 사고 추정. 헤럴드 경제에서 12월 29일 11시 38분 11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으며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때문이라고 추정이 나왔다. 그런데 무한공항 1번 활주로에 접근한 사고 여객기는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 고 어라운드에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 동체 착륙을 시도한 항공기는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공항 극단 구조물과 충격 후 동체가 파손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이것이 헤럴드 경제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손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조류 충돌로 추정이 돼서 랜딩기어가 고장이 났다. 새하고 부닥쳐가지고 랜딩기어가 고장이 나나 이게 의문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동체 착륙 시도 2차 교시를 했다는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구조물 충돌 동체 파손 화재가 발생하면서 179명 사망 추정 2명 구조. 이것이 결과죠. 이 뉴스를 보고서 조류 충돌이라고 했는데 의문이 들어가는 게 또 다른 원인 추정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비불량 또는 기체불량 아니겠느냐 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정비불량이면은 제주항공의 귀책 사유가 돌아가고 기체불량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항공기를 판매한 보잉사의 보잉사 이 비행기가 사고가 많이 났었죠.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항공기 정비 결함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거 원인 가정이 이게 맞다 그러면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제작사 기체 결함이나 교류 충돌 원인으로 그 원인을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도라는 용어를 제가 오늘 한 2번 쓰는 것 같네요. 주객이 전도된다 할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시스템 업무를 좀 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1대 29대 300 또는 1대 30대 300이라는 하인리 법칙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00이라는 것이 아차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가벼운 사고를 당하고 안전사고는 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망은 안 하지만은 이런 사고가 있을 것이고 300건의 아차 사고가 나면은 30건의 안전사고 있다. 그 안전사고 30건 중에 한 건은 중대 사망사고가 난다. 이것이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하인이라는 그 전문가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법칙이 형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3분기 이 매출액과 직원 수를 비교를 해봤어요. 매출이 16.1%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5.9% 증가했고 인당 매출액은 9.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매출 기여를 꽤 많이 했다는 얘기죠. 요거만 가지고는 올해 거 가지고는 좀 그래서 연간 비교를 해봤어요. 매출액이 2023년도에 1조 한 7천억이나 했고 2022년도에는 한 6,950억 분이 안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700억 분이 안 했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주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한국인들이 대거 제주도 말고 동남아 등으로 대거 우리나라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여행을 다녔다니까 얼마나 수요가 많았겠습니까? 2023년도에 매출액이 144.3%가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156.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이 144.3% 증가할 때 직원 수는 8.3%가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56.9%가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거꾸로 5.4%가 감소했습니다. 직원을 거꾸로 매출은 증가하는데 직원 수는 줄였다는 얘기면은 여기에 정비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시 내용에 남자 직원, 여자 직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직원 수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원 수를 줄인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직원을 줄였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 전에 분명 안전사고들이 다수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저는 한번 원인 과정을 뭐 조류 충돌 뭐 이런 거 말고 정비 불량이다. 이렇게 한번 정비 불량이 된 원인은 정비 인원이 부족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한 제주항공기 충돌 최소 62명 사망 2명 구조. 요 시간대에는 장수경 기자가 한겨레에서 12월 29일 12시 2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한 제주항공기 충돌 최소 62명 사망 2명 구조. 29일 오전 9시 7분께 타이 방콕발 제주항공 C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항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충돌한 뒤 불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여러 관련 뉴스들이 있는데 무안항공기 생존자 한쪽 엔진 연기 난 뒤 화재. 요게 뭔가 이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지만은 약간 연기가 나는 것 같죠. 속보 대통령실 무안항공기 사고의 긴급회의 소집. 속보 최상목 고난대행 무안항공기 사고 인명구조에 총력. 민주 무안항공기 추락사고 구조에 가용인력 총동원해달라. 국힘도 무안항공기 추락사고 인명구조 최우선으로 임해달라. 옛날 같으면은 전에 같으면은 국힘부터 먼저 편집을 했을 텐데 역시 한겨레입니다. 민주부터 이렇게 그 관련 뉴스를 보도했네요. 소방청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조자는 승무원 2명, 사망자는 62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남성 25명, 여성 37명이다. 승객은 175명의 승무원 6명인데 그 뉴스를 보도할 시점에서는 62명이라고 했지만 거의 다 죽었다고 2명 빼고는 다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최성봉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1차장, 고기동 행정부 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은 많은 우리가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데
아까 1대 30대 30이라면은 뭔가 징조들이 꼭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한 이태원 사고만 하더라도 뭔가 징조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뒷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을 밝혀서 원인 제거를 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겠느냐? 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주로가 짧았나? 무한 2.8km 대 인천 3.7km 제주항공 참사. 이것은 핀트가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동체 착륙할 때 안승현 파이낸셜 뉴스 12월 29일 요거는 15시 오후 3시 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활주로 쪽으로 강하던 여객기가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를 뿜으며 활주로 끝 외벽에 충돌해서다. 랜딩 기어 이상으로 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이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동체 착륙은 항공기의 머리가 활주로에 닿으며 속도가 감속하지만 이번 사고기는 머리가 들린 채로 활주로를 질주했다. 제주항공 C77216 2216편이 운영한 보잉 737-800은 1997년 출시된 중단거리형 항공기다. 보잉 737-8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인 만큼 사고도 잇따랐다. 2022년 3월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추락한 중국 동반항공 MU 5735편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고로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전원 사망했으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동체 균열 문제도 제기됐다. 2019년 10월 미 연방항공청은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 동체 구조부의 균열이 확인됐다며 가망성 개선을 지시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 점검을 지시해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조류 충돌, 랜딩 기어냐 엔진이냐가 분명치 않다. 또 파이낸셜 뉴스의 다른 기자의 뉴스는 착륙 전 연료 버렸나? 제주항공 추락사고 쟁점 부상. 김동호 기자가 오늘 14시 33분 요게 먼저 그 뉴스가 나왔네요. 조종사의 연료 처리 절차 준수 여부가 조사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비행기가 한국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화염에 휩싸여 최소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김영진과 김동현 기자가 AP에서 오늘 그 오후 3시 1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잉은 좀 대외적인 거를 좀 서술을 했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뭔 얘기인지. 그것은 한국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항공 참사를 겪은 것은 1997년으로 괌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22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2013년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비행안전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 사고는 2007년 7월 상파울루의 미끄러운 활주로에서 에어버스 A320기가 미끄러져 인근 건물과 충돌해 탑승자 187명 전원과 지상에 있던 12명 전원이 사망하고 사망한 사고 이후의 최악의 착륙사고 중 하나였다. 에어버스라고 A320이면 대형 여객기도 마찬가지로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네요. 대기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안전재단에 따르면
2010년 인도 망갈로르에서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항공기가 활주로를 들이받아 협곡으로 추락한 후 화염에 휩싸여 158명이 사망했다. 요거는 무안공항의 그 동체 뒷 부분이 불에 타 있는 모습이죠. 자, 최근에 또 아르제바이잔 항공편이 산소 탱크가 추락 전 폭발했다고 장관이 말했다. 디폴트 스프릿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시 48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수요일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편이 추락하여 38명이 사망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은 충돌 전에 산소 탱크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비행기는 추락 전 러시아 방공망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BI가 목요일에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요. 러시아는 추락 사고에 대한 역할을 부인하며 조류 충돌 후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는데 분석가들은 신속하게 기각했다. 항공보안 회사인 오스프리 플라이트 솔루션즈는 고객에게 보낸 경고에서 해당 항공편이 북캅차스 연방지구 상공에서 불특정 유형 변종의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BY와 공유했다. 추락한 비행기의 화재 흔적은 없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폭발 사고에 의해 가지고 부닥쳐 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이것은 이 동체가 뒷부분이지만은 앞부분은 이렇게 화재는 안 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무기에 의한 공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그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하고는 그 떨어진 게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외부의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여객기 사고 시속 200km로 외벽 충돌 한국평론가 하다케 야마 대치로 마이니치 신문에서 오늘 14시 30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전 일본항공 기장이자 항공평론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면 충돌 직전에는 시속 200km는 나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왜 착륙장치가 나오지 않느냐이다. 설령 대형사라고 해도 그로 인해 착륙장치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진짜 어렵다. 어떤 기계적인 트러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영상을 보면 기체의 앞바퀴도 뒷바퀴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 바퀴만 나와 있는 경우 등은 기장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집어넣어 동체 착륙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반면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공에서 선회하는 등 최대한 기체에 남은 연료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2007년 전 일본 공수의 봄 바디어기가 차륜이 나오지 않아 고치공항에 동체 착륙한 케이스에서는 기장이 장시간에 걸쳐 상공을 선회했다. 이번에 기장의 판단은 어땠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 기장의 판단도 매우 중요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그 화재가 나고 뒷부분만 나와 있는 활주로 끝에 어떤 이 장벽이죠. 여기에 그냥 줄이질 못하고 와서 그냥 충돌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두 동강이가 아니고 거의 3분의 2가 다 날아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변호인 3차도 불출석 시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김강석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12월 28일 오후 1시 4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 수사권 문제 성결돼야 출석 여부 결정 가능. 공수처법상 내란은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국민변호인단을 만들겠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은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있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이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대법원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 준비의 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우리나라는 여성 기자들이 이제 여성 기자들의 시대 같습니다. 이 머리 희끗한 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뭐 취재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Why? 유는 왜 계엄령을 선포했나요? 한국의 정치 유튜버들 탓일 수도 있습니다. 리젠이라고 중앙데일리에서 영문판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21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여자 기자예요. 이거는 충분히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야당인 자유민주당 DP가 북한과 공모하여 의회를 폐쇄했다고 비난하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군사 통치를 강요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한국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여론조사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 씨는 11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말하는 장면. 아마 고 씨가 제가 알고 있는 고성국 TV인데 이 사람을 한번 그 정치학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고 씨는 진실을 확장하고 음모론에 이르는 근거 없는 아이디어를 퍼뜨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극우 정치 유튜버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유튜브의 영향력이라는 소제목으로 12월 3일 밤 국회에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스튜디오 앞에서도 목격되었다. 12월 20일 현재 19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그는 좌파 성향이 공개 편향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국정원은 지난해 보안소탕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12월 19일 국회에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극우 유튜버들은 선거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고 해킹당했다는 일관된 이론을 제시해왔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이 그 부정선거 의혹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고 국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기자는 얘기를 하네요. 구글 IT 부서에서 일했던 이혜민 의원은 윤 씨 행동에 대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책임을 돌리네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 대통령에게 편향과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이 문제라면은 주류 언론은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그러나 주류 언론도 다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편향으로 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데 알고리즘이 그거를 편가르게 해서 그걸 올려주겠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자꾸 어떤 상관관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지 인과관계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의 당파 정치라는 또 소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극우 정치 유튜버들이 박 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면서 유튜브에서의 한국 당파 정치는 대체적으로 탄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때문에 한국이 당파 정치가 됐다 이렇게 몰고 가네요. 이 동영상은 초등 언어와 논리를 사용해 초등 언어라 그러면은 아주 수준 낮은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어떤 나체적인 네이키드한 언어들을
이게 이제 사실은 쉬운 언어죠. 초등 언어라는 게 쉬운 말이죠. 논리를 사용하여 60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그 60세 이상 꼴통들을 대상으로 한 거다. 이런 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국자 성향의 댓글 장석자가 등장하고 양측의 잘못된 정보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 서술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 데이터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뉴스와 정치라는 태그가 달린 646개의 채널이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구독자 수는 60만 명에 달한다. 전통 뉴스 매체와 제휴하지 않은 진보 3개, 보수 1개 등 4개 정치 채널도 지난달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구독한 한국 정치 채널 상위 10위에 들었다. 좌파 성향의 채널인 매볼쇼는 210만 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 주간 평균 조회수는 56만 846회에 달한다. 국회 조사처가 2023년에 80개 채널과 82개의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해당 콘텐츠는 평균 87%의 시간을 의견 전달에 할애했으며 10%는 사실 전달에 할애했다. 동영상의 86%는 혐오스럽고 적대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90%는 정치적 스텝 포럼의 한쪽에만 패널로 등장했다. 저도 가끔 가다 욕을 하는데 원색적인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새끼는 욕이라고 안 봅니다. 유튜버 김호준은 그 윤 씨가 자신과 다른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살도 계획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 주장은 헤드라인과 주목을 받았지만 현지 언론과 관계자들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나중에 거짓으로 판별된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한 것이 빤함에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네요. 한국의 정치 유튜브 계정은 막대한 수익이 공개된 후 더욱 악명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유튜브로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은 선동과 같은 그런 방송들을 한다. 여기에는 이제 그 뭐 좌우가 어디냐 그러지만 쭉 이렇게 해내온 글로 봐서는 구구 쪽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선거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국정원은 할 수 없이 선거가 아니고 선관위의 1000여 건 이상의 부정 취업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편집은 기자가 안 했어요. 마치 선관위가 투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업을 취업을 시킬 정도면은 부정선거도 쉽게 할 수 있는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자한테.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는 무엇인지부터 취재해봐라. 이렇게 좀 충고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의 불신, 우파와 좌파의 정치 유튜버들은 공통의 적인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2023년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2명 중 1명은 매주 뉴스를 위해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46개국의 평균은 30%였는데 한국인은 또 정치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이런 표현이네요. 최근에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슈카월드와 같이 뉴스를 전달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3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2022년 8월 지역 뉴스 매체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5월 윤 총장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30명이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근히 저기 우파 유튜버들을 까고 있어요. 전통적인 미디어조차도 무뎌졌습니다. 5월에 주요 공영방송사인 KBS는 고진영 유튜버를 고용하여 아침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12월 3일 이후 사건들을 친북 옹호자들이 친북 세력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윤 대통령의 반란을 고발한다고 언급한 후 해임되었다. 우리 사회는 객관적인 진실을 위한 싸움을 멈추고 대신 신념의 검증을 찾는 체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유라 그러는데 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보를 소비하는 것은 과거보다 오늘날 더 까다로운 일이지만 시야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잘했는데 지금 개나 소나 전부 다 언론 매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요. 그 객관적인 진실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 타임즈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나라 뉴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본 뉴스도 보고 미국 뉴스도 보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들 표현하는지 여러 개를 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서 객관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더 나아가서는 인과관계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일 없는 노땅이라고 허구한 날 무슨 뉴스 검색하고 자빠져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아까 그 앞에 가정을 하는 거죠. 인과관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비불량이었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증거가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직원 수는 줄였다. 그게 제대로 정비가 됐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가정해보고 추론해보는 그런 사고력들이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언론기관이 떠들어대는 또는 유명 유튜버가 떠들어대는 그런 거에 그냥 자기 생각 없이 일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국이 망한다면 여자가 아니고 아줌마들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제 마누라 포함입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한테 답을 해봐라,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걸 알고서 취재를 해,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거는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는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반적인 느낌은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도 자체도 은근히 좌편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인가? 과연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기자는 적어도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정도의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저도 지금 다 안 읽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진실 얘기가 나옵니다. 정보 얘기가 나오고 기자의 글은 하라리가 언급하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한 순진한 관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